자, 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만드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받고 또 언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될까요? 지금부터 창작과 소유권을 둘러싼 이 수백 년간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. 네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과연 아이디어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?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. 옛날에는요, 창작자들이 살아남으려면 소수의 힘 있는 후원자가 꼭 필요했어요. 그 사람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. 그런데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창작의 판이 정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. 자, 이 엄청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지금 우리가 아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던 시절로요. 모든 걸 왕과 길드가 꽉 쥐고 있던 그런 통제의 시대였습니다.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.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작가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오히려 정반대였죠. 왕이 서적상 조합이라는 출판 길드한테 인쇄 독점권을 줘버린 겁니다. 왜냐? 어떤 생각이 퍼져나갈지 그걸 통제하고 싶었던 거죠. 그러다가 바로 이해 1695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. 이 독점을 지탱하던 법, 인쇄 허가법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. 갑자기 법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? 그야말로 해적판이 판치는 완전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런 혼란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법이죠. 창작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는 정말 획기적인 해결책이 등장하게 됩니다. 그 이름은 바로 N여왕법입니다. 이 법이 내세운 목표는 이건 정말 혁명적이었어요. 더는 출판업자 배불리자는 게 아니라 창작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어서 결국은 사회 전체의 학습을 장려하자.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이었던 거죠.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. 이 법이 가져온 변화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자, 보세요. 제일 중요한 건 권리의 주인이 서적상에서 저자 개인으로 넘어왔다는 거. 그리고 영원할 것 같던 독점권의 기간 제한이 딱 생겼고요. 마지막으로 법의 목적 자체가 독점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학습을 장려하는 걸로 완전히 바뀐 거죠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. 바로 28년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기간이 지나면 창작물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공유 영역, 즉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서 우리 사회 모두의 문화적 자산이 된다는 개념.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법에 딱 명시된 순간입니다. 엄청난 거죠. 하지만 기존에 이익을 보던 세력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? 당연히 아니죠. 자신들의 힘을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작권의 본질이 뭐냐 이걸 두고 수십 년 동안 치열한 법정 전쟁이 벌어집니다. 전쟁은 딱 두 진영으로 나뉘었어요. 한쪽은 우리 권리는 영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런던의 힘센 서적상들, 그리고 다른 한쪽은 무슨 소리냐,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판해야 한다고 맞선 스코틀랜드의 인쇄업자들이었죠. 이 기나긴 전쟁이 단 한 권의 책 때문에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. 스코틀랜드에 한 패기 넘치는 인쇄업자가 있었어요. 이 사람이 저작권 기간이 끝난 유명 시집을 출판하기로 결정하면서 불이 붙은 거죠. 그리고 마침내 1774년 최후의 대결이 벌어집니다. 이 역사적인 판결에서 영국 최고 법원은 결국 스코틀랜드 인쇄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이 판결 하나가 창작의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게 된 겁니다. 이 판결로 영구 저작권이라는 아이디어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.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지식의 댐이 터진 것처럼 수많은 고전 작품들이 값싸게 쏟아져 나왔습니다. 덕분에 중산층이나 노동자 계층 사이에서도 책을 읽는 게 엄청난 유행이 됐죠. 자, 이렇게 새로운 법적인 틀이 마련되니까 드디어 후원자의 그늘에서 벗어난 새로운 종류의 창작가가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린 겁니다.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인 알렉산더 포프인데요. 이 사람이 한 방식이 정말 기가 막혀요. 요즘으로 치면 거의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예요. 독자들한테 직접 제가 이런 책을 낼 건데 미리 돈을 내주세요 하고 선금을 받은 거죠. 이 혁신적인 사업 모델 덕분에
그는 후원자 없이 오직 글만 써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최초의 작가 중 한 명이 됩니다. 그리고 세뮤엘 존슨이 당시 유력자에게 보낸 이 편지에 담긴 한마디는 이건 모든 예술가들의 독립선언서나 다름없었습니다. 정말 통쾌한 한 방이었죠. 이렇게 작가들이 독립하면서 문학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커집니다. 하지만 이 새로운 세상에는요, 눈부신 기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.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. 일단 좋은 점은 순회 도서관 같은 게 생겼다는 거예요. 비싼 책을 사지 않아도 빌려볼 수 있게 된 거죠. 요즘으로 치면 딱 18세기 버전 넷플릭스 같은 겁니다. 덕분에 독자층이 엄청나게 늘었고 이건 이야기를 위한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냈죠.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아주 어두운 현실이 있었어요. 바로 그럽 스트리트로 불리던 곳입니다. 여기서는 작가들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저품질의 글을 닥치는 대로 찍어내야 했어요. 말 그대로 18세기의 콘텐츠 공장이었던 셈이죠. 처절한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이 300년도 더 된 인쇄업자랑 시인들 이야기가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? 왜 이게 중요할까요? 우리가 함께 따라온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모든 건 인쇄허가법 폐지에서 시작됐죠. 그리고 혁신적인 N여왕법이 나왔고 마침내 돈을 쓴 판결로 대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. 결국 이 길고 긴 싸움 끝에 지금 우리의 법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. 첫째, 창작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, 즉 저작권. 그리고 둘째,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문화적 자산, 공유 영역. 이 두 가지 개념이 탄생한 거죠. 그리고 이 300년 된 질문은 이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.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, 정보가 순식간에 복제되고 공유되는 이 시대에 과연 아이디어를 소유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런던의 서적상들과 스코틀랜드의 인쇄업자들이 벌였던 그 치열한 싸움은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뜨거운 기술적, 창의적 논쟁에 바로 그 뿌리에 맞닿아 있습니다.